여기 있어요. 전 특허청 대변인실 안민수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황스럽게 하는데 저희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 부정경쟁 방지법을 개정하거나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하면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률 개정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분들이 짝퉁에 대해서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그 지식재산 보호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이제 지식재산 보호의 관계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정품을 사고 싶은데 그 생산자들이 속여서 파는 경우를 어떻게 저희 정부에서 막아줄 수 있을까, 그거 한 부분과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짝퉁인 걸 알면서도 가격이 싸거나 하기 때문에 일부러 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생산자들이 이제 또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강의 부분 선생님께서 해주시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해주실 것 같고요. 강의 중간에 직접 정품과 위조 상품 어떻게 구별하는지도 직접 설명해 주실 거고, 그리고 중간 쉬는 시간 있으면 그때 직접 보실 수도 있고 쉬면서 저기 뭐 다가도 있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무거운 자리 아니니까 가볍게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은 국민 대표로 왔으니까 어떻게 좀 더 뭐 블로그에 글을 써주시거나 아니면 주위 분들에게 얘기해 주실 때도 지식재산 보호를 어떻게 하는 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지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하나 그거 한 얘기인데 저희 책자 뒷면에 보시면 저희 특허청에서 이제 일반 국민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내시 특허청입니다라고 매일 4시에 유튜브에 한 10분 가량의 영상을 게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거기 보면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있으니까 혹시 지식재산하고 관련돼서 뭐 이런 분들이 뭐 이야기 재미있게 풀어줄 것 같다 뭐 그런 제보 같은 거 해주시면 저희도 도움 많이 되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마 강연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내시 특허청 출연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첫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강연은 그 지식재산보호원에서 내상혁 선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배상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유효상품 유통 실태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목차는 보호원 개요 잠깐 설명드리고 지식재산권이 무엇이며 유효상품은 무엇이고 현황과 문제점이 어떻게 되고 지식재산을 왜 보호를 해야 되는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보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보호원은 2009년에 협회의 형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2015년에 지식재산 보호원으로 새롭게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 인원은 한 120여 명 정도 되고요. 사업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배권 분쟁 지원, 국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 지원,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배권 권리 보호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신가요? 대략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죠? 지식재산권은 인간이 창작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개념이고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그다음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신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의 고도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개념들, 예를 들면 생명공학 기술이라든지 영화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이냐? 저희 이제 기관이 지식재산보호원이기는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특허청 산하기관이고 특허권이라는 이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산업재산권 쪽 특허청과 저희 보호원에서는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지식재산권 중에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소관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리가 되어 있다는 부분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산업재산권을 좀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특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발명,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게 특허가 되겠고요. 실용신안은 기존에 존재한 전화기, 송수화기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편리하게 하나로 통합하는 개념, 이런 거를 실용신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자인은 다 잘 아시겠지만 반구형, 네모 이런 형태 여러 가지 디자인 모양을 가진 디자인권으로 분류를 하고 상표는 잘 알고 계시는 삼성, LG, SK텔레콤 이런 것들이 상표죠. 그럼 위조상품이란 무엇이냐? 위조상품은 타인의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정품인 것처럼 유통시키는 상품을 통칭하는 개념이고요. 동의어로는 짝퉁, 많이 저희 익숙한 단어도 돼요. 짝퉁이. 짝퉁, 모조품, 미투, 데드카피 다양하게 있습니다. 혹시 삼초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그 루이비통 가방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하철에 세 분이 앉아 계신데 다 루이비통 가방 들고 계시죠? 루이비통 가방이 3초마다 보인다고 해서 얻은 별명입니다. 근데 그 루이비통 가방들이 과연 정품일까요? 아니겠죠. 위조상품은 우리 생활에 많이 만연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위조상품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조상품을 유통을 하게 되면은 어떤 처벌을 받고 또 지배권 침해는 어떤 특히 이제 상표죠. 상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느냐. 크게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보시면은 타인의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이 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처벌 수위가 세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그 상표, 등록 상표라는 경우는 특허청에 정식으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은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강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옆에 부정경쟁방지법은 무엇이냐? 보통 저희가 이제 등록 상표만 보호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져 있는 상표 등록은 받지 않았지만 주지 전용성을 인정받는 상표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의 테두리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고
정의 부분을 보시면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할 경우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제 주제정령성이 인정받은 미등록 상표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두 법률 간의 관계를 보시면은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이 관계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저상품 관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저상품 시장 규모가 세계 9위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자료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우리나라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유저상품 시장 규모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내 시장 규모가 5조 2천억 원. 앞서 규모랑은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왜냐면은 이런 짝퉁 시장 자체가 암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규모를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 기사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물론 5조 2천억이지만 이 암시장에 5조 2천억이 유통이 되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가세 10%만 해도 5천억 원이죠. 세금 탈루도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 특허청과 보호원에서 다양하게 이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뭐 지식재산 창출, 특허나 발명 쪽에 있어서는 세계 5위권에 드는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실정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작년 기준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유저상품에 대한 근절 인식은 78점, 아직 80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머무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단속이라든지 계도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풍선 효과죠, 일종의.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고 그런 SNS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그 온라인 중에서도 기존의 정통적인 어떤 오픈마켓이나 이런 온라인 마켓에서 다 SNS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정 생성과 탈퇴도 쉽고 물건도 우선적으로 팔고 빨리 빠질 수 있고 또 단속하기가 쉽기 때문에 SNS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속하기에도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보호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실정을 갖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이제 국제경영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매년 주요 60개국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39위, 물론 한때 이제 27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40위권에서 30위권에 이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유저상품 유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상거래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상품 출조 혼동이라든지 유통 구조 논란, 소비자 생활 측면에서는 왜곡된 소비 풍토 조장이나 그다음 건강과 안전 위협, 국내 산업 측면에서는 국가 기업이 고유 브랜드 개발과 그 중도 브랜드의 도산, 대외 통상 측면에서는 지식권 보호 미흡에 따른 국가 이미지 실추와 외국인 투자 주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효상품으로 인한 어떤 좀 피해라든지 그런 위해 사례가 이제 신문기사로 나온 게 있는데요. 뭐 인형 뽑기는 다들 해보셨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인형 뽑기방에 이제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제품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인형들이 다 중국에서 아무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떤 물질이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아무런 검증과 품질 검사 없이 들어온 제품들입니다. 이런 인형들을 이제 아이들이 만지거나 뭐 하다 보면은 그런 화학 물질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되겠죠. 또 오른쪽 기사 보시면은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 등지에서 유저상품 단속을 하고 악수물품에 대해서 국가공인기관에 시험 의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준치에 500배 이상의 납입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방도 그렇고 귀걸이도 그렇고 저런 중국성 범벅인 제품을 사용하면 그만큼 건강에도 안 좋다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 기사인데요. 혹시 뉴스에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5,300만 원짜리 롤렉스가 18만 원에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짝퉁이겠죠. 누구나 알만한 이제 큰 온라인 마켓에서 유통이 되었는데요. 그게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계산업협동조합이라는 이제 시계 사업자 단체죠.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위조 상품이 판매하다 보니까 밑에 파란색 줄친 부분 보시면은 쿠팡의 짝퉁 판매로 건전한 소비 시장이 심각하게 훼손돼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고 제값 주고 수입한 업체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조 상품 유통 경우는 이제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공장, 뭐 비닐하우스, 아니면 공장이나 아니면 주택가에서도 위조 상품 공장이 있어요. 보통에는 이제 모르죠.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는. 근데 보면은 갑자기 뭐 연기가 난다거나 아니면 밤에만 사람이 들락날락 거린다거나 주택가에도 이제 공장들이 들어와 있고요. 다들 아시는 뭐 도소매점, 노점, 피부샵, 찜질방, 음식점에서도 위조 상품 유통이 되고 또 차량을 이용한 뭐 오일장이나 또 전문 그 단독 고객들만을 위한 비밀 매장 이렇게 오프라인을 구분할 수가 있고 온라인은 오픈마켓, 개인 쇼핑몰, 카페 블로그, SNS입니다. 해외 지도 사이트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조사를 모아봤는데요. 사진 보시면은 만두 포장 손칼국수 보이시죠?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인데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께서 식당 한켠에다가 이렇게 위조 상품을 증명을 해놓고 판매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개도 차원에서 저희 보호원과 관할 지자체에서 권고를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 이분이 그것을 무시를 하시고 계속 판매를 하셨어요. 결국에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단속을 해서 형사 입건이 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쇼핑몰인데요.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뭐 프라다도 있고 샤넬도 있고 루이비통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보통 저렇게 되어 있는 명품 쇼핑몰은 없죠. 근데 이런 개인 쇼핑몰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올라와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 신고, 주소 다 대부분 허위 정보고요. 그리고 단속을 피하고자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망을 피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폐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접속을 막는 형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국내에서의 접속만 차단하는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전문 위조상품 유통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끝자리를 변형을 합니다. 숫자를 붙이거나 그러면서 고객들한테 쇼핑몰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속을 두고 획득을 하고 있죠. 다음은 이제 SNS 포털에서 유통되는 사례인데요. 녹색깔 다들 아시는 우리 대표 포털 사이트죠. 여기서 제품 이지부스라는 유명한 아비스 제품인데 오른쪽 별표 네모안에 보시면은 정품 문의는 종류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짝퉁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남양주에 파워프레임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3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이 이제 중상을 입은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을 알고 봤더니 스페인 본사에서 부품을 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철공소에 주문을 하루 만에 만든 모양만 똑같이 만든 짝퉁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제품이 당연히 망가지죠. 내구성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짝퉁 사용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짝퉁 부품을 사고 사례인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년 전 지하철 분당선 야탐역에서 일어났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불량 부품 때문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슬기 일로 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아래로 방향을 바꾸면서 승객 39명이 다친 역주행 사고. 검찰 수사 결과 보수업체가 정품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짝퉁 금속 기호를 사용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짝퉁 부품을 사용한 혐의로 보수업체 이사 정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감독 후울 혐의로 철도공사 직원 임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좀 모아봤는데요. 물들었죠. 심하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유통되는 짝퉁, 중국
중국에는 뭐 쌀도 위주하고 물도 위주하고 먹을 거로 장난을 좀 많이 쳤죠. 그리고 이거는 짝퉁 전기 매트, 이제 화재가 났던 사례고요. 또 짝퉁 부품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학생들이 사망한 적도 있었고 헬리콥터도 추락을 했고 또 중국에는 단백질이나 가짜 분열을 통해서 아이가 머리가 커지는 병까지 생기는 다양한 그런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화되는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이제 계속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작년 7월 달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이디어 탈취, 제품 디자인 모방, 그리고 영업 오감 모방 등 부정경쟁 행위에 대하여 이제 특허청이 조사를 해서 시중 공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가 되었고요. 올해 3월에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짧게 사법경찰 직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특허청 특사경이 기존에는 이제 상표만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범위가 넓어져서 상표뿐만이 아니고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까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가 확대되었고요. 올해 7월에는 또 이제 특허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이 또 한 번 개정이 돼서 이제 기술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던 낮은 손해배상액. 지나치게 이제 배상액이 낮다 보니까 그 위법인 걸 알면서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이나 전용실수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적인 침해가 있을 경우 손해액이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사법경찰 직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또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좀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청과 저희 보건에서 이제 계속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관련된 홍보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당한 디자이너. 우쭐했다는 게 말이 되시나니까요. 영업비밀을 송두리째 빼앗긴 자영업자. 사장님! 핵심 특허 기술을 도용당한 회사.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허청 산업재산경찰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마음 편히 디자인하고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침해가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만들겠습니다.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TV를 통해서 이제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YTN이나 TV에 유심히 잘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지재권 보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손해배상액이 낮았고 소송에 의한 구제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좀 더 강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하고 또 입증 책임도 완화하고 행정부에서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 강한 보호로 정책이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등록권리 보호 위주로 이제 경직된 보호였다가 최근에는 영업비밀, 아이디어, 그다음에 영업장 외관, 형태 모방 등 미등록 권리에 대한 보호까지 할 수 있는 유연한 보호로 정책 방향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독점적 권리를 넘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한 수단인데요. 뭐 다들 아시는 뽀로로는 2013년 기준으로 브랜드 가치가 8,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특허 로열티 관련 내용인데요. 이 브레이즈드라는 이 교수님이 블록버스터 의약품명 엠브렘, 이게 류마티스 치료제 약품인데 이거를 발명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데 하버드 이제 소속 병원에도 2억 4,800만 달러. 이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로 했을 때도 약 1,220억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유료 상품이나 이런 짝퉁이 계속 이제 범람을 하게 되면은 발명가나 아이디어 덕후 등장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겠죠.
바로 이제 그 대체 효과라고, 대체 효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도 상품이 계속 보통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유사한 가격대의 정상적인 국내 제품 소비를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제 특히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그 경제가 침체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내 연간 산업 성장 기회가 박탈을 하게 됩니다. 최초에 이제 개발자는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구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개발 리스크를 하고 상품을 개발을 했는데 좀 장사가 된다, 사업이 된다 하니까 후발주자가 이를 모방한 제품을 출시를 해서 이득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개발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에 개발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후발주자가 모방한 제품과 가격 경쟁력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경쟁에서 밀리는 최초 개발자는 파산하게 되고 이런 환경에서는 그 누구도 창작 활동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가 전체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금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허청과 우리 보호원에서는 디지털정권 공중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집행, 단속이라든지 수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집행 쪽으로도 보호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국민들 또 인식도 중요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인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시장 상인들 대상으로 전국 순회 캠페인 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공익광고 제작을 해서 송출하는 미디어를 활용한 공익광고 캠페인도 하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지재권 관련, 지재권 보호 관련 정보들을 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활동했던 다양한 사례고요. 마지막으로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공모전 제가 진행한 수상작, 치유수상 작품인데요. 영상 한번 보시면서 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내가 나왔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내가 먹였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길 바라며 내가 길렀습니다. 자신의 디자인이 잘 되길 바라는 모든 창작자들의 마음, 바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디자인 도용은 공정이며 유괴와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 강의 별도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할까요? 지금 일어나셔가지고 서린님 설명 들으시고 혹시나 뭐 하신 분은 잠시 쉬셔도 되니까 그 서린님 지금 그 알려주시는 거 보시면 돼요. 제가 일단 먼저 한번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서 보시고 이것도 해보시면 다 아시죠? 네, 유명한 라이언. 일단 만져보시면 촉감도 다르지만 그런 마감이라든지 또 어떤 마무리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 그다음에 이거하고 별도로 이제 남은 제품 말고 화장품을 지금 짝퉁 1위로 제일 많이 바꿔주자고 했잖아요. 화장품이요? 네, 화장품은 지금 그 진품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원래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은 원 성격 관리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겉포장이나 이게 다 똑같이 되어 있으면 일반인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어떤 이제 품질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정식 매장에 있으면 아닌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의심스러울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그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의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성분 분석이나 아니면 원 이제 예를 들면 뭐 아모레 쪽에다가 의뢰를 해갖고 검증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죠. 일반인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정신매장에서 사는 게 제일 좋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2시 20분까지 그렇죠. 소비 문화를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한국소비자원 교육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현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뭐 정품 사용을 해서 올바른 소비 문화를 하자, 이렇게 좀 거창하게 좀 제목을 제가 달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좀 굉장히 좀 사례 위주로 좀 편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서 들으신 내용이 약간 좀 법에 나와 있는 어떤 행위를 하면은 뭐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 또 어떤 사례들이 있고 유통체벌이 뭐가 있다라고 하는 약간 지식적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저는 이제 정품 사용을 관련된 소비자의 태도나 소비자의 실천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소비자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저희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고, 소비자의 권익 증진이나 소비 생활의 향상,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 기관의 이름이 처음부터 소비자원이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소비자 보호원 해가지고 줄여서 소보원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보원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희 기관의 이름이 언제부턴가 보호자를 떼버렸습니다. 소비자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기관의 중요한 업무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저희 기관의 업무를 나누면은 사전 예방, 저처럼 이제 여러분들이나 이제 교육을 나와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사후 조치, 내가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사업자가 보상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중간에 나서서 중재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이제 사후 조치 업무들을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것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나는 보상을 받고 싶은데 보상이 안 된다고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너희 기관 이름에서 보호자 떼더니 이제 사업자원이 되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당연히 이제 어떤 소비자 편을 버리고 사업자 편에 서기 위해 기관의 이름을 바꾼 건 당연히 아니겠죠. 저희가 이제 기관의 이름을 바뀌게 된 거는 이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1980년대에 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이 한 20년 정도 지난 이후에 2007년도에는 소비자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의 이름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바뀌니까 이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저희 기관의 이름도 소비자보호원이었다가 소비자원으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법령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많은 정책적인 이유가 있어서 바꾼 거겠지만, 저희들이 보통 교육을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80년대 당시에는 정말 소비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사업자에 비해서 정보도 부족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부족하고, 정부가 나서서 법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보호의 대상이었다면, 2007년 이후에는 더 이상 소비자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호받을 것이 아니라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면 지켜야 될 책무가 있는 하나의 경제 주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법률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기존에는 법령 자체에 소비자의 권리 부분만 굉장히 나열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기본법으로 바뀌게 되면서는 권리와 대응하는 책무 부분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소비자의 권리는 8대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일단 4가지만 좀 준비를 했고, 알 권리, 선택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소비자의 책무에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교육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책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법령에 이제 대응관계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많은 권리와 책무 중에서도 특히 선택할 권리, 그리고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될 책임 부분과 내가 피해 보상받을 권리나 이런 것도 조금 뒤에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준비를 하면서 짝퉁과 관련돼서 좀 어떤 뉴스 자료들이 있나를 좀 제가 많이 살펴봤는데, 사실 아까 배상엽 선임님께서도 뭐 뉴스 자료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갖고 온 거랑 겹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제가 다음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비록 가짜일지라도 명품을 입고 싶은 욕망을 건드리는 짝퉁 거래가 요즘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SNS가 동원된다는군요. 요즘의 짝퉁은 명품의 로고는 빼고 디자인만 뺏긴 것이 유행입니다. 은밀한 거래의 현장을 정한희 기자가 더 깊은 뉴스에서 고발합니다. 정가 700만 원짜리 M사의 명품 코트 쏙빼 닮은 디자인. 알고 보면 정품 가격의 17분의 1 수준인 무방 상품입니다. 상표만 안 붙였을 뿐 사실상 짝퉁입니다. 판매자는 블로그에 제품 제작 과정까지 공개하며 정품과 다를 바 없다고 선전합니다. 해당 업체는 쇼룸까지 만들어 특정일을 정해 판매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구경하러. 쇼룸 내부에 진열된 코트들. 지난 시즌 신상 코트의 카피 제품입니다. 명품 옷을 들고 가면 똑같이 만들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이나 동대문 시장 등에서 은밀히 거래되던 짝퉁.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면서 판매 방식도 은밀해졌습니다. 블로그인데 짝퉁 판매하는 것처럼은 안 보이게 무늬를 댓글에다 비밀 댓글로 달아야 돼요. 그러면 쪽지로 와요. 이른바 A급 짝퉁이라 기대했지만 황당한 품질로 뒤통수를 맞는 피해자도 속출합니다. 한번 그렇게 고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다른 생각을 어떻게 직접 아무리 표현할 수 없어요. 26만 1,700원. 이런 품질 조정은 많이 하는 거예요. 환불 요청은 거절당했고 그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단원 헷갈렸죠? 삐거리 후 판매자 사업자 정보도 여기 보지도 안 해놓고요.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짝퉁을 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상표 없이 디자인을 베껴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가야겠다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처벌의 경우에 벌금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처벌을 피해가는 방법을 파악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상황입니다. 완전 짝퉁을 가면요, 돈이 많으니까 50점 단위로 다 해요. 내게냐면 훈방이거든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50점 미만으로 해서 리우다 해갖고 계속 저기 하는 거예요. 지난해 SNS를 통한 짝퉁 판매 적발 건수도 수억 건에 그쳤습니다. 그림만 올려놓고 실제로 거래 내용은 온라인상으로 1대1 세팅을 한다는 말이죠. 실제 배송지를 가져가보면은 일반 가정집이거나 아니면 허위주소거나 뭐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감시를 피해 확산되고 있는 SNS 짝퉁 판매. 인터넷 짝퉁 천국이라는 운명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정원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사실 뭐 특허청 여기 오신 분들 계신 분들의 어떤 인터뷰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사실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이런 짝퉁 판매와 관련돼서 저희 원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 짝퉁인 거를 알고 샀는데 문제가 생겨서 접수가 되는 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글쎄요, 사신 분들이 좀 찔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살 때부터 짝퉁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기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 원에 접수된 사례는 이따 보여드릴 텐데 대부분 모르고 샀다가 이제 피해를 받으신 경우가 사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해를 보셨을 때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주소지라던가 이런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게 허위로 되어 있으면은 저희 쪽에서 도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위조 상품에 대한 유통과 소비가 늘어난다면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뭐 국가 브랜드 실추까지도 갈 수가 있죠. 아까 뉴스 막바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정직한 기업이라든지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건 당연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짝퉁 제품을 샀을 때 소비자인 나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위험하고 직면해 있는 위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조 상품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만들지 않고 팔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걸 사지 않는 것, 최근에 뭐 어떤 보이코트, 바이코트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사야 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지 않음으로써 나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소비자가 굉장히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의견 표출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소비의식을 함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조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 인식 현황에 대해서 좀 제가 조사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ECCK라고 하는 이런 기관에서 올해 6월 달에 부산 지역에 이제 축제에 찾아오신 그런 전국에 있는 축제 참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에 대한 의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2018년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2019년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조 상품을 구매하신 경험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작년에는 40%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올해는 44%, 그러니까 작년보다 4%가 늘은 거죠. 4%포인트가 늘어난 44%의 사람들이 구매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많이 산 거는 옷이랑 신발, 그리고 가방이랑 지갑, 그리고 장난감. 특히 장난감 중에서는 레고가 많았다고 해요. 레고가 사실 원본 레고는 굉장히 비싼데 이제 어떤 똑같은 레고 브랜드를 모조하고 있는 중국에서 만든 건 굉장히 저렴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구매 경험이 44%로 좀 어느 정도 높은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점은 있었다면 다행인 점은 위조 상품에 사회적 문제를 끼친다라고 하는 응답에 대해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95% 정도 되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어요. 가장 좋은 위조 상품 근절 방법은 위조 상품을 사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소비자들이 공감을 하는 것이다. 사지 않으려고 하고 그 물건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공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런 의식이나 실천을 통해서 위조 상품을 근절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 보고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기관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 저희 원에서는 이제 4년마다 소비자 역량 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으로 조사를 했고 2014년도에 조사를 했고 작년에도 했어요. 2018년에 했는데 저희가 이제 14년도 당시에 했던 내용 중에 이런 위조 상품 구입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2018년도 지표를 할 때는 이 내용들이 빠지고 다른 지표로 대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최신 자료를 갖고 오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가짜 상표가 붙은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 49.1%. 이건 14년도 기준의 자료고요. 이거는 구입을 했다는 어떤 행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소비자 역량 중에서도 실천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고 10년도에는 3.6점이었는데 14년도에는 3.5점으로 다소 하락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조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실천이 아니라 태도 관련된 부분을 보면 평소 유명 브랜드 제품을 가진 사람 앞에서 기가 죽는다 라는 응답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를 봤을 때 이런 어떤 기가 죽는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 이런 49.1%랑 좀 연동이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다라고 이때 당시에 조사 결과가 나왔었고 이런 태도 부분에 대한 점수도 안타깝게도 10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18년도 자료를 제가 오기 전에 보고 오니까 실천과 태도 역량이 모두 14년보다는 나아졌어요.
나아지긴 했는데 다만 이 항목들이 이제 더 이상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보니까 18년 차로는 좀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의 막바지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소비자 역량과 관련된 인식 부분에서 어느 계층이 상대적으로 이런 인식도가 낮느냐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뭐 60대 이상 고령자라던가 뭐 이런 분들도 물론 계셨지만 가장 낮게 나오는 계층이 20대. 그래서 이런 소비자 역량이라든지 이런 소비자 실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낮은 점수를 좀 얻었다고 하고, 광역시와 소도시 부분을 비교했을 때도 광역시 좀 큰 지자체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런 인식도가 소도시에 비해 좀 더 낮은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분 독실 가구가 가구 유형별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위조 상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사회 실험 부분을 한 걸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미국의 행동경제학자의 벤 에리얼리 그리고 마이클 노턴이 실험을 한 내용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먼저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 전원에게 명품 브랜드 선글라스를 제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험 대상자 중 절반한테는 사실 이 제품은 가짜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는 모두 명품 선글라스를 줬지만 절반한테는 가짜라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쭉 제공을 해놓고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정답지를 나눠주고 스스로 채점을 해서 당신이 맞춘 만큼 돈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명품 브랜드하고 수학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사례로 갖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결과가 나왔을지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험 결과는 이랬습니다. 이 제품을 정품이라고 계속해서 믿었던 사람들은 30%만 정답을 속이고 돈을 추가적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이 가짜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 집단에서는 거의 2배가 넘는 74% 정도 되는 정답자가 내가 맞춘 것보다 더 많은 정답을 맞췄다라고 속이고 돈을 가져갔다라고 좀 조사가 되었고요. 내가 가진 제품이 위조 상품이다라고 들은 사람들은 정품이라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타인도 나를 속인다라고 믿는 비중이 무려 2.3배나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짝퉁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사면서 스스로도 어떤 만족하다기보다는 내가 이런 거를 사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도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점에서 굉장히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의 어떤 시사점이라고 하면은 위조 상품을 구매하거나 단순히 보유하는 행위만으로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중점적으로 보여지고, 머지타치 효과라고 하죠. 다른 사람도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면서 나를 속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대체재 소유로 인해서 뿌듯함이랑 죄책감이 동시에 혼재하고 있는 게 보여진다는 것.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소비자원을 이제 실제로 내가 어떤 위조 상품이나 짝퉁 제품을 구매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접수가 되는 것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 기관에 내가 어느 종류가 됐던 소비자 피해를 입었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전화, 요청, 민원 전화가 온 것들이 73만 건 접수가 되었는데, 사실 73만 건이라는 전체 개수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에는 한 411건 정도 들어왔고, 그 전에는 한 500건 정도, 그리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190건 정도 들어와서 19년에는 아마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실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저희가 품목별로도 좀 구분을 해봤어요. 당연히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식품이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식품 쪽이 좀 많다라고 하는 보도자료가 나눠져 있는 거 제가 봤는데, 가짜식품, 건강기능식품이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는 이제 의류, 아까 보셨던 뭐 명품 코트를 이제 모조에서 만든 그런 제품을 샀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뭐 가방, 신발 이런 것들이 좀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 피해가 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조 제품들을 구매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한테 위험이 되는 게 약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보고 다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 끌면서 짝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폭발 사고도 잇따르자 미국 당국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 관세청 창고에 상자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상자에는 호버보드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모두 중국에서 만든 짝퉁 제품들로 압수돼 보관 중인 것만도 43,000개에 달합니다. 호버보드를 뜯어보니 배터리에 삼성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배터리 상표까지도 위조한 겁니다. They're smugglers. They were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e desire of the U.S. consumer to purchase these hoverboards. So corners were cut, safety was sacrificed. 미국이 짝퉁 호버보드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폭발 사고가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호버보드를 충전하다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집안 절반이 불에 탄 사례도 있습니다. 호버보드를 타던 도중 갑자기 배터리가 터지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호버보드 폭발 사고만도 28건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지금까지 판매한 호버보드에 대해 환불해주기로 결정했고 미 연방소비자안전위원회는 호버보드 안전성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위조 상품 같은 것을 구매해가지고 내가 금전적인, 재산적인 피해를 입는 것 외에도 직접적인 나의 신체의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제가 이제 송중기 마스크팩이 짝퉁으로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7월 18일자로 가져왔는데 이게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짧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허청이 이른바 송중기 마스크팩으로 불리는 마스크팩 짝퉁 제조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완벽하게 진품과 똑같은 모양이었지만 기능성 성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보도 이호진 기자입니다. 창고 가득히 배우 송중기 씨가 그려진 마스크팩이 쌓여 있습니다. 이른바 송중기 마스크팩으로 불리는 세븐데이즈 마스크팩입니다. 이 마스크팩은 모두 위조 상품, 짝퉁입니다. 특허청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53살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정품 가액으로 200억 원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 607만 개를 압수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 뉴스가 나간 이후에 실제로 저희 전화 상담으로 우리 집에 지금 송중기 마스크팩이 있는데 가짜 같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제보가 실제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193건 중에서 한 10건 정도가 저 송중기 마스크팩이야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소비자원에 그러면 이런 위조 상품이나 짝퉁 상품으로 어떤 사례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좀 제가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운동화를 이제 구매했는데 가품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다. 아니면 의심이 되니까 확인을 해달라. 라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명품 의류를 구매했는데 다른 이제 수선이 필요해가지고 매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제품은 저희 브랜드의 정품이 아닌데요? 어디서 사셨죠? 라고 이제 물어봐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해외 배송으로 의류를 구매했는데 정품이 아니라 가품을 보냈다. 당연히 사진이나 이런 건 전부 정품을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내가 기대를 하고 받았는데 실제 온 제품은 가품이었던 사례죠. 그리고 명품 중고 사이트에서 유명 운동화를 구입했는데 가품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처리했던 사례 중에서도 좀 약간 이런 위조 상품과 관련된 사례가 하나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순환 모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후 조치 쪽이었던 민원 근무를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지금은 좀 교육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창 근무를 할 때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드라마가 도깨비라고 있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혹시?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는 도깨비가 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학생들이. 벌써 세대가 그렇게 지나간 게 아닌가 슬픈 부분이 있는데 도깨비 드라마가 한창 유행을 할 때 거의 PPL이 사실 굉장히 많죠. 드라마에 나온 PPL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마지막화 바로 직전에 나왔던 화 중에 유인나 배우님께서 혼자만 이제 기억을 갖고 있고 나머지가 다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딱 공유를 맞닥뜨렸는데 들고 있던 접시를 딱 떨어뜨려서 깨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떨어뜨려서 깨진 게 아니라 카메라가 떨어지는 접시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유인나 구두를 딱 클로즈업을 하면서 와장창 하면서 이제 다음 씬으로 넘어갔던 그런 화가 있었는데
그 화가 방영된 직후에 인터넷에 도깨비 유인나가 신은 구두랑 똑 닮은 펌프스 팝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글이 올라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제 제가 담당을 했던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유인나 구두 꼭 닮은 여성 펌프스를 했는데 2만 원짜리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유인나 배우님이 신었던 구두는 이제 슈코마보니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만든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펌프스 제품이었는데 이제 이분도 사실은 알고 하신 거예요. 30만 원짜리 제품인데 2만 원에 파니까 모르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제품의 그런 판매 제목조차도 도깨비 유인나 구두다가 아니라 유인나 구두랑 똑같이 닮은 펌프스였기 때문에 그게 가품이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접수가 된 건 아니었는데 실제로 그 제품은 이제 드라마에 나왔던 건 굉장히 밝은 오렌지색의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이 판매자가 올려놓은 사진도 그렇게 오렌지색 제품이었는데 소비자가 받고 보니까 거의 이제 빨간색에 가까운 그런 제품이 온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내가 이게 가짜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건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다. 주황색 신발을 올려놨으면 주황색을 보내줘야지. 빨간색 신발을 온 건 광고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사업자한테 이의 제기를 했는데 당시에 사업자가 했던 얘기는 색깔이 다른 부분이 이제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알겠다. 그런데 당신한테 이 제품을 반품을 해줘버리면은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거의 마지막화 다 돼서 그게 나온 거였기 때문에 소비자가 택배를 받은 시점에서 이미 드라마가 끝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한테 이 제품을 반품받으면 더 이상 이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은 더 이상 어떤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반품 요청을 받아줄 수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던 사건이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황당한 사건이죠. 정말 제 입장이어서도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가지고 뭐 가품 진품을 떠나서 이제 광고 내용과 다른 거는 3개월 안에 환불을 해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제 유조 상품 구매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은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였죠. 왜냐하면 유조 상품 판매자가 전화번호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었고 판매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컨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면 저희가 어떤 경찰이나 이런 사법기관이 아닌 이상이야 그 사람들을 수소문해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었는데 좀 다행인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자원에서도 이런 어떤 위조 상품 방지를 위해서 지식재산보호원도 많은 활동을 하시지만 저희도 좀 약간 보조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 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 검사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시험 검사 시설이죠. 활용을 해서 이제 안전 조사 같은 것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해 물질 같은 게 혹시 나오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언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 위조 상품 유통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무리가 되거나 아까 보셨던 뭐 송중기 팩 이런 게 실제로 막 한 달, 두 달 안에 저희 원에 정말 많은 숫자가 접수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 쪽에서도 특이 사례로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라는 위해랑 주의보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전화를 거셔서 저희 쪽에 민원 도움을 청구하는 그런 창구도 있기 때문에 137이라고 하는 데가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소비자 상담 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의 일을 처리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외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혹시 찍어주실 수가 있다면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소비자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위조 상품 관련돼서 끊임없이 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서도 강의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주신 자료를 저희가 학생들을 통해서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이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어린 학생들한테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게 좀 더 교육 효과가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린 학생들한테도 이런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런 교육과 더불어서 의식 선진화 사업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페이지에서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이 되면서 더 이상 소비자가 무조건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도 어떤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의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했던 거는 예약도 그래서 이제 백종원님 모시고 해서 저희가 뭐 식당이나 이런 데 예약해놓고 취소 안 하고 그냥 안 가는 것들 이런 게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니까 하지 말자 이런 것도 했고 뭐 작은 결혼 지향이라든지 친환경 소비합시다. 그래서 스타벅스 저희 종이빨대 쓰는 것도 저희 기관이랑 같이 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이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 중에 하나로서 위조 상품도 소비자들이 사지 말아야 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연히 이런 위조 상품의 근절을 위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소비자도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인 우리 스스로가 좀 깨닫고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위조 상품을 구별하는 것, 내가 이거 봤을 때 이것만 보면 가짜인지 알 수 있대 라고 하는 지식적인 것을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단순한 어떤 정보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이런 위조 상품의 소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위조 상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아까 이거 선글라스 주고 수학 문제 푼 거요. 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정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30%만 정답을 속이고 돈을 가져간 그러니까 나는 정품 그 선글라스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속이고 돈을 가져간 거고 나는 짝퉁이라서 많이 속이고 돈을 가져간 건가요? 제가 이 실험 보고서의 어떤 원본을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뭐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 보지는 못했는데 이 실험에서 이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정품이라고 믿은 사람들도 30%나 속였다라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렇게 한 사람도 이제 자체적으로 했을 때 30%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가짜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유의미하게 높은 숫자로 이런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연구 결과가 아닌가. 그게 내가 정품 선글라스를 갖고 있느냐 짝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달라진다는 그걸 말하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짝퉁이니까 돈이라도 갖고 가야 되겠다.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게 짝퉁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걸 나한테 주고 난 명품인 줄 알았는데 가짜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도 나를 속였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속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높은 사람이 부정을 좀 저질렀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광고 내용인데요. 광고 내용과 다르면 한결하는 환불을 해줘야 된다는데 광고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나왔을 경우에 현저하게 다릅니다. 굉장히 애매하죠. 네,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보면은 사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전상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 1차적으로 이겁니다. 내가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을 내가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는 환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광고된 내용이랑 실제 제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법적으로 인지가 될 경우에는 3개월 안에 환불을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현저하게 다른 부분, 광고 내용이랑 어디까지를 다른 걸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에서도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고 정확하게 쓸 수도 없죠. 왜냐하면 광고 기술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는데 법이라는 명문화된 걸로 그런 걸 딱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소비자원 같은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장을 듣고 실제로 광고된 내용이랑 제품을 비교를 하면서 과연 이거를 법적이나 제도적인 수준에서 정말 소비자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맞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중재를 해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상품 같은 경우는 사실 볼 것도 없었어요. 제가 봐도 그건 사기였거든요. 사실 주황색으로 사진이 나와 있었는데 제품은 정말 거의 빨간색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약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광고랑 다른 거여서 크게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사업자한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자도 알고 있었어요.
다른 건 우리도 알겠는데 드라마가 끝났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 의식주하고 관련된 생활용품 피해라고 했는데 그 건강식품이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피해 사례가. 그렇다면 위조 상품인데 상품이랑 그러니까 브랜드 이런 것도 다 가짜 진짜처럼 이렇게 판매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가짜라고 피해를 했다는 거 살이 빼진다고 그랬는데 먹어봤더니 살이 안 빠져서 이거 가짜인 것 같다라고 했다든지 피부가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안 좋아져서 그랬다. 이런 그 효능을 이런 걸 보고 피해를 했는지. 효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조나 짝퉁 제품으로 검색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제목을 아예 카테고리를 할 때 검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통 제목을 이제 달아서 민원을 하는데 그런 건 이제 뭐 광고된 내용과 다른 효능이라던가 뭐 효능이 미비해서 문제가 된 제품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위조나 짝퉁 중에서도 식품과 관련된 거는 좀 최근 사례로는 혹시 백수호 사태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짜 백수호 사태 해가지고 백수호가 이제 여성 갱년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판매가 됐는데 실제로 저희 기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었지만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수거를 해서 보니까 백수호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백수호는 아니요. 이어부피소라고 하는 제품이 백수호 이런 것처럼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백수호라고 해서 팔았는데 백수호가 안 들어가 있거나 백수호가 아닌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가짜 제품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하는 그런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 질문. 온라인에서 정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했는데 가품인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안내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사실 아까 배상혁 선생님 강의 자료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판매자들이 정말 이거는 정품이다라고 못 박아놓고 가짜 제품을 보내는 경우보다는 사실 SNS나 이런 걸로 판매되는 거에는 뉘앙스를 가짜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뭐 정품 무늬를 사전한다 이런 것처럼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행이나 구두에서도 이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이랑 꼭 닮은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뭐 100% 맞는 구별 방법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좀 내가 봤을 때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 일단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게 가짜로 적혀 있는 건 당연히 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아예 안 써져 있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번호도 없고 이 업체의 실제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왜냐면 쇼핑몰 이름이랑 사업자 등록명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쇼핑몰 이름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뭐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를 알아야지만 뭐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예 안 써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데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지 않는 게 좋죠. 카카오 페이지 이런 데에서는 대부분 그런 거 안 써놓고 팔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물론 아예 안 써놨다고 해서 무조건 가짜 제품을 판다는 게 아니고 써놓은 데에 비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사업자의 정체를 밝혀내서 도움을 받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는 알고 구매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제 연락처를 거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저희 한국소비자원의 김현중이라고 쳐보시면서 전화번호가 나오실 거예요. 네, 그쪽으로 어떤 개별적인 문의나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